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다다음 주죠. 그죠? 가정원이 다다음 주잖아요. 차라리 한 주 땡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그러면 60 몇 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냥 3월 30일 날 내도록 할게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시작하거나 뭐 이런 거 되면 왜냐면 2주가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가지 않도록 할게요. 저는 숙제를 한 주 땡기는 게 어떻게 했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마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앞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작동 원리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뭐지? 무게가 놀리는 힘의 피에조 엘렉트릭 머티리얼을 누르게 되면 이 피에조 엘렉트릭 머티리얼이 받은 압력, 받은 무게만큼 뭐 일정한 커런트를 흐르게 되고 그 커런트를 측정해서 올려진 물질의 시료에 무게를 측정한다라는 게 전자저울의 대략적인 그 작동 원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저울로 그 무게를 잴 때 에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저울은 아주 단단한 테이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실험할 때 보는 실험 테이블 위에다 올려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탑 아웃렛, 그러니까 수평으로 둬야 됩니다. 아마 수평을 항상 측정할 거예요. 수평을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케미컬들이 나도 모르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조 머티리얼을 주변에 생기게 되고 또 뭔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같은 걸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판매하는 회사에 요청을 하면 와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고 가긴 해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1g을 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 1g이 내가 정확하게 1g을 쟀는데도 불구하고 1g이 아니고 뭐 0.98이 나온다든지 1.02가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질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시간의 온도에 따라서 참 막 이상한 형태의 잡다한 형태의 일들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들을 보정하는 것들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1g을 넣어줬을 때 이게 1g으로 표시되게끔 맞춰주는 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샘플, 시료는 항상 밸런스 베슬, 그리고 아까 말한 웨잉 페이퍼나 웨잉 플라스틱 같은 걸로 위에다가 측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습기가 많거나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것, 대류 커런트, 대류가 많이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고 바람이 많은 곳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동이 있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울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봤을 때 저울 같은 경우는 진동,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진동이 많이 생기는 그의 첫 번째가 센트리퓨지예요. 원심 분리기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바이오 쪽 실험이라든지 케미칼 실험 할 때 보면 원심 분리기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원심 분리기에서 거리가 멀게끔 떨어뜨려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흔들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무게 측정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될 뿐더러 얘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 캘리브레이션을 해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기기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바이브레이션 하는 게 바이브레이션 아니죠. 그냥 우 하는 거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많은 게 센트리퓨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톱 지문 같은 게 안 묻게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울 같은 경우는 저 구석에 따로 하나 보관을 합니다. 저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가장 저희들이 측정하는 물질의 양 자체가 많지 않고 뭐 밀리그램 단위고 하기 때문에, 밀리그램 단위도 아주 저밀리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항상 저울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저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실험실은 가장 구석에, 가장 사람이 안 다니고 가장 기기와 거리가 있는 곳에다 수평으로 정확하게 두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AS 그 테이블 표 같은 경우는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라는 조직에서 만들어낸 허용 오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200g을 잴 때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그 오차 범위는 0.5mg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1급 저울이다. 근데 이게 아니라 1g 오차 범위가 한 1g, 1mg 정도 된다. 그러면 2급이다. 또 3급도 있고 4급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표를 통해 가지고 이 저울이 1급인지 2급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걸 이 ASTM이라는 곳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1급 저울이, 난 1급 저울을 샀다라고 하면 오케이, 내가 단위를 밀리그램을 측정한다. 내가 10mg까지 측정하는데, 그러면 오차 범위가 1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오차 범위가 0.01mg까지 밀리그램까지는 밀리그램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력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건 크게 신경 안 써줘도 될 것 같아요. 공기 때문에 뜨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물의 부력에 의해서 뜨잖아요. 그죠? 우리가 느낄 수 없죠. 느낄 수 없지만 공기에 의해서 우리도 뜨는 게 있어요. 대신 이 공기에 의해서 부력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력이 세기 때문에 공기 중에 부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그 공기가 이렇게 물질들을 위로 뜨게 하는, 위로 올리는 힘을 아주 적습니다. 중력에 비하면. 그래서 그걸 보정한다는 건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기계 자체가, 보통 요새는 전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자체가 다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정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무게를 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9개의 펀더멘탈한 콘텐츠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질량, 킬로그램을 재는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질량을 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피를 재는 브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지? 펀더멘탈 콘텐츠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컨센트레이션 할 때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일단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인데, 몰은 무게를 통해서 변환이 가능하죠. 몰레큘러 웨이트와 함께. 그리고 리터를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뭐 그 리터를 측정하는 것들을 쭉 계속적으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뷰렛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Glass tube for measuring and transferring volume of solvent.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볼륨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그 측정한 만큼 옮기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뷰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뷰렛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내가 사용하려는 솔루션으로 잘 씻어준 다음에 안에다가 뉴 솔루션을 채우고, 그리고 안쪽에 혹시나 버블이 있으면 툭툭 쳐서 버블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쭉 내려서 이 원하는 수치만큼 내려서 내가 원하는 볼륨만큼, 원하는 리터만큼, 밀리리터만큼 받아낸다라고 하는 게 뷰렛입니다. 뷰렛의 작동 원리는 이걸 돌리면, 이 부분을 돌리면 내려가는, 간단한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해야 게 메니스커스는 이 가운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때 그 표면 장력 때문에 그 물이라든지 솔벤트들이 바깥쪽에 있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에 붙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정확한 볼륨은 가운데 정중앙에 오목한 부분에 센터가 메니스커스고, 얘가 우리의 정확한 볼륨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메니스커스 수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ASTM에서 만들어 놓은 저울에 1급 저울, 2급 저울 똑같이 1급 A급 불에 B급 불에 뭐 이렇게 뷰렛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오차 범위를 다음과 같이 ASTM에서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불확정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면 0.05ml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실수 또는 오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들 불정확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똑같이 0.05ml지만 옮긴 부피의 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달라지겠죠. 상대 불확정도가 측정값의 불확정도를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퍼센티지로 나타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측정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확정도는 동일하고 측정값이 옮긴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인 불확정도는 낮아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뷰렛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볼륨메트릭 플라스크는 뷰렛하고 다른 거죠. 안에다가 무게를 잰 뭐 케미칼들을 여기다 넣고 거기다가 몰 농도를 정확하게 해서 뭐 500이면 500, 500ml면 500ml, 1리터면 1리터, 뭐 더 작게는 200, 250도 있고 100도 있고 하지만 그 크기에 따라 다 다르게 하겠지만 그게 녹여서 정확한 보통의 몰 농도, 우리가 원하는 몰 농도의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메니스커스 오목한 부분을 읽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볼륨메트릭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20도씨에서 특정한 솔루션의 특정한 볼륨을 그러니까 특정한 볼륨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볼륨메트릭 플라스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의하기로는 이건 20도씨 1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겠죠, 다들. 그죠? 이 유리도 유리나 뭐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얘들도 늘어날 거고 뭐 솔루션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20도씨라고 일단 정의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는 이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어느 부분을 읽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TC 컨테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볼륨메트릭 플라스크 to deliver 하기 위해서는 파이펫이나 볼렛을 사용하는데 근데 뭐 솔직히 볼륨메트릭 플라스크도 컨테인만 하는 게 아니라 섞은 다음에 다시 옮길 거잖아요. 그래서 딜리버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 파이펫이나 브렛 같은 게 컨테인 보관하는 게 조금 보관하는 걸 많이 하지 않지 이 볼륨메트릭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섞고 이렇게 섞어서 이 눈금을 잰 다음에 눈금을 맞추고 그러고 나서 딴 데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딜리버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이전에 사용했던 케미칼들이 어드섭션 합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뭐 예를 들면 이런 쪽에다가 합작이 가능한데 그들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내가 그 다음에 뭔가 측정하려는 물질 그 농도를 측정하려는 물질은 농도를 만들려는 물질과 섞여가지고 방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에시드 워치, 뭐 질산이나 황산을 넣어가지고 안에 걸 씻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 3에서 6mm물에 HCl을 이용해서 여기 넣어주고 씻어난 다음에 버리고 말려주면 다 날아가게 되겠죠. 이거 대신에 뭐 가끔씩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니면 퍼플로로 알콕시 PFA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PFA라는 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이제 고분자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어드sorption이랑 absorption이랑 뭐가 다를까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적어놨는데 이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드sorption은 합작입니다. 표면에 이렇게 붙는 걸 합작이라고 얘기하고 absorption 같은 경우는 안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흡수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합착, 흡수.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합착, 흡수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펀지가 물을 합착한 게 아니라 흡수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흡착은 표면에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는 걸 흡착이라고 그러고, 흡수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모양이라고 설명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눈에 안 보이는. 근데 흡착은 만약에 보려고 그러면 보일 수 있는 게 되겠죠. 이제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업소옵션은 나중에 빛을 받아들이는 것도 업소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약간 업소옵션이 넓은 범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드sorption이랑 absorption이랑 이렇게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펫, 이제 이런 바이펫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지금 A급 옮김용 바이펫은 만약에 여기까지가 뭐 20ml다, 20ml가 적혀 있죠. 20ml를 여기까지 빨아들인 다음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바이펫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딱 20ml가 되어 있으니까 20ml만 옮길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옮기려면 뭐 아무 때나 옮기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옮길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20ml 옮기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채운 다음에 옮기게 되죠. 근데 다르게 눈금 빗백 같은 경우는 뭐 20ml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다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것들이 얘들이 10, 20, 25, 50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100, 제가 아직까지 이 눈금이 100을 넘어가는 거, 150을 넘어가는 거는 많이 보지 못해가지고 최대가 보통 50인데 이거는 예전에는 50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와 한 번 또는 두 번의 바이펫을 이렇게 씻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물질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다 이전에는 물을 사용했고 지금은 메탄올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메탄올을 이렇게 한 2번 정도 올린 다음에 버려줘야만 안에 있던 물을 다 씻어내고 메탄올을 좀 더 순도가 높은 메탄올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외에도 그 외에 씻어낼 때는 물로 디스틸드 워터로 씻어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펫들을 예전에 어떻게 사용했나? 왼쪽 거 여러분들 어딘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보셨을 건데, 제가 이게 보통 지금 이걸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 그랬죠, 이걸. 한 번도 저도 한 20 몇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을 때 실험할 때 한번 사용해보고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뭐라 그래 불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찾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빡하고 못 찾아봤는데, 아무튼 얘들을 가지고 이쪽 부분에 파이펫이 달려 있고 A를 누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풍선을 누르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압력이 낮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A를 풀고 다시 S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던 낮은 압력이 바깥쪽에 끝에 있는 솔벤트를 끌어올리게 되죠. 쭉 솔벤트를 끌어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걸 나중에 E를 누르게 되면 다시 밖으로 빠지게 되겠죠. 제가 정확한 설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너무 오래 사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맞네요. 맞는 것 같네요. 이 엑시트 버튼이니까 E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 바람이 들어와서 밑으로 다시 밀어내면서 솔벤트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옮깁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한 형태가 이런 형태죠. 여기다가 바이펫을 꽂은 다음에 얘들 이 로테이팅 핑거 휠을 계속 돌리면 올라와요. 압력이 생겨가지고 솔벤트가 파이펫 안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드레인 얘를 누르게 되면 쭉 빠지게 되죠. 근데 그건 너무 오래전 얘기고요. 지금은 다 이렇게 전기장치를 사용합니다. 전기장치를 사용하고 이게 지금 충전하는 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충전식이에요. 밑쪽이나 이쪽 뒤쪽에 충전하는 장치가 있어서 보통은 밑쪽에 있습니다. 밑쪽에 충전하는 장치를 꽂아두게 되면 충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전기를 이용해서 파이펫을 사용하게 되죠. 화살표처럼 여기를 누르게 되면
솔벤트가 압력에 따라서 쭉 올라오게 되고요. 이 내려가는 걸 누르게 되면 쭉 솔벤트가 빠지게 되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약간 고전적인 앤틱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실험실에 다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고 해서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냥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똑같이 이걸 사용하면 되니까 크게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소량의 파이펫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마이크로 파이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 파이펫의 종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회사마다 위치마다 다른데 보통의 경우 맥스가 1ml짜리 그리고 200, 100, 20, 10, 2.5 이렇게 보통 한 6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6가지 정도를 만듭니다. 누가 봐도 이게 가장 커 보이는 이 주둥이가 가장 큰 얘가 1ml짜리겠죠. 그리고 주둥이가 가장 작은 얘가 지금 보면 20마이크로 들어져 있나요? 주둥이가 가장 얇은 얘가 2마이크로 되어 있네요. 어떤 거는 2.5마이크로리터고 어떤 건 2마이크로리터인데 이 회사는 2마이크로리터인 것 같네요. 보통 이 6개를 이용해 가지고 옮깁니다. 이런 큰 파이펫 같은 경우는 대단위를 그러니까 병 하나를 채울 때 보통 사용을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옮길 때는 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필터 이걸 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팁이고 여기까지가 필터고 여기까지가 마이크로 피펫이고 여기 파란색 부분 있죠. 얘들이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팁은 일회용으로 보통 꽂아서 이렇게 쓰게 되죠.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티 파이펫 한 번에 여러 종류 그러니까 이런 96L이라고 그러죠. 96L짜리 이런 플레이트에 한 번에 똑같이 모든 포지션에 똑같이 뭐 30마이크로리터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멀티 파이펫을 이용해서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볼륨을 1마이크로리터에서 1000마이크로리터 1ml까지 옮기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디스포저블 팁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디스포저블 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회용 팁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패키지로 보통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러한 형태로 팔아요. 회사마다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블루 팁, 옐로우 팁, 화이트 팁이라고 불러요. 크게 들어서 근데 블루 팁이라 하면 1ml 팁을 블루 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0 마이크로리터, 100 마이크로리터 그리고 20 마이크로리터까지 사용하는 걸 옐로우 팁이라고 그래요. 10 마이크로 이하짜리는 화이트 팁이라고 해서 딱 보면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 파이프에서는 이걸 사용했구나 저걸 사용했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은 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팁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질산이나 황산에 약합니다. 그건 잘 뭐 말 안 해도 잘 알 거고요.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얘들을 옮기는 데는 다른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니트릭 액시드나 술퍼릭 액시드는 여러분들이 고농도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낮은 농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하고 섞은 다음에 나중에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아주 끈적끈적한 그 몰레큘들이 있잖아요. 디터전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꿀을 옮길 일은 없겠지만 가장 꿀 정도 되는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많거든요. 가끔씩 있거든요. 걔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옮길 때 이 팁의 끝을 자른 다음에 사용을 많이 해요. 한번 보셨는지 한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끈적끈적한 물질을 옮길 때는 마이크로 팁을 이용해 가지고 이 팁의 끝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빨아 올리면 조금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자른 다음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파이펫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2달마다 리칼리브레이션을 하라 그래요. 왜냐면 마이크로 바이백 같은 경우는 안에 스프링에 의해서 스프링을 가지고 스프링이 늘어나고 줄어들음에 의해서 그 부피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 뭐라 해야 되나 스프링이 약간 원래 위치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예를 들면 나는 10마이크로미터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10마이크로 옮겼다고 정확하게 옮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9.99 마이크로리터가 옮겨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다시 원래 위치로 맞춰주는 걸 리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하라 그러는데 뭐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리칼리브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근데 추천하기로는 2달마다 한 번씩 캘리브레이션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이나 질산 고농도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린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마이크로 바이패스도 비슷하고 그냥 주사기 통에 이렇게 빨아 올린 다음에 옮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뭐 여러 번 볼륨을 하고 볼륨으로 씻어낸 다음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팁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인데 얘들은 유리잖아요. 그나마 뭐 낫긴 낫겠지만 그래도 질산이나 황산 같은 강산에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시리얼 딜루션이라고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전 시간에 MV 이퀄 MV라는 얘기했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딜루션을 하는 걸 시리얼 딜루션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제가 1몰이 있는데 1몰에서 1mm몰 예를 들면 1mm몰 NaCl을 만들고 싶다. 이게 NaCl이다. 라고 하면 자 1mm몰 NaCl 1ml 1ml 1리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자 계산해 보면 그냥 결국에는 MV로 계산해 보면 1몰 곱하기 V는 10의 마이너스 3성몰 곱하기 1000mm몰 되죠? 없어지고 V는 1mm몰이 되죠. 그래서 이게 1몰이랑 1ml랑 1ml랑 999ml의 물을 섞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단위가 높아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크로리터 또는 나노리터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1몰에서 0.1몰 다시 0.01몰 다시 0.001몰 하면 이게 1mm몰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세 번에 걸쳐서 딜루션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딜루션 할 때 생기는 볼륨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정확하지 않은 에러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리얼하게 딜루션을 해주게 됩니다. 뭐 보면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를 낼게요. 한 2분 동안 풀어보세요. 20 마이크로그램의 CS 세슘 밀리리터 안에 들어있는데 B 솔루션이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 있죠? 이걸 가지고 한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2분 동안만 한번 풀어보세요. 저도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지금 보시면 볼륨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이잖아요. 그냥 뺄게요. 20 곱하기 x 밀리리터라 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4 곱하기 뭐 20ml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되죠? x는 4ml이고 나머지 물을 16ml 넣어야 되죠. 그래야 이 농도가 나오겠죠. 똑같이 3을 넣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하면 다 될 겁니다. 그럼 1을 한번 해봅시다. 20 곱하기 xml 1 곱하기 20ml이면 x는 20ml에 1 마이크로그램 세슘 퍼 밀리리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1ml에 이게 필요하고 거기다가 물을 19ml 섞어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이거는 시리얼 달루션 아닙니다. 그냥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시리얼 달루션을 해야 된다. 이 차이는 뭐 그렇게 시리얼 달루션 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20에서 1로 가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 20에서 15로 갔다가 10에서 5로 갔다가 다시 1로 가는 이런 것들을 시리얼 달루션을 하고 여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MV는 MV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모자란 부분은 솔벤트를 채워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실험을 하게 되면 이 계산을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제 경험상 이 계산을 항상 하게 돼요. 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 딜루션한다, 멍충한다. 멍충은 크게 많이 없겠지만 딜루션한다 그러면 MV는 MV라는 이 MV M 곱하기 V는 M 프라임 곱하기 V 프라임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리고 필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그 펌프 진공장치는 펌프를 붕 빨아들이게 되면 여기 들어있던 이걸 뭐라 그러죠? 모델 리커를 모액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모액이라고 합시다. 모액이 쭉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온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쌀 거고 이건 이제 필트레이트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필트레이트는 걸러내게 되고 여기 혹시나 뭐 침전물이나 남아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있고 아니면 그름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그름 종이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다가 깔고 이건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위에다 물을 쭉 원하는 모액을 쭉 이렇게 뭐 유리막대를 통해서 뿌려주게 되면 밑에 필트레이트가 나오고 그리고 안에 뭐 침전물이라든지 다른 잡다한 것들이 남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밑에 들어가는 필트레이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름 종이에 남아있는 필터 위에 남아있는 물질이 중요한지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형태로 많이 사용해요. 이걸 왜냐하면 예를 들면 셀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럼 셀을 키우는데 우리가 배지를 사용해요. 근데 그 배지 안에 혹시나 뭐 다른 물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이나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는 뭐 대장균이 몇 마리 살아 있으면 나중에 키우다 보면 얘들이 증식을 해가지고 오염이 되는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의 바이올로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필트레이션, 즉 셀을 없애거나 다른 쓸데없는 물질을 없앤다고 생각을 해서 남아있는 필터하고 난 다음에 이 필트레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화가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화가하는 사람 반대로 여기 남아있는 뭐 예를 들면 금을 화학 반응을 보내가지고 금이랑 뭐 다른 물질이 붙어있는 금이랑 뭐 예를 들면 금이랑 EDTA가 붙어 있는데 이게 침중물이 됐다. 그럼 중요한 게 금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고 만약 혹시나 바이올로지나 이렇게 바이올로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필트레이트 쪽, 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내려온 쪽이 더
내려온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통 필트레이션을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요새는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옛날 얘기고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시 보면 여기다가 필터를 채운 다음에 이 집게로 새지 않게, 바람이 새지 않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물질, 배지를 넣어주고 배지 안에 뭔가를 없애겠다 생각하면 하고 펌프를 켜게 되면 펌프가 여기 압력을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쭉 흘러내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필터를 통하게 되면 필트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옛날 방식이고요. 요새는 펌프랑 얘들 일회용으로 많이 나와요. 일회용으로 많이 나오고 일회용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일회용으로 거의 다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냐? 오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얘 유리를 계속 사용하다가 내가 씻다고 하지만 또 여기 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오염돼서 뒤쪽 그 이후에 하는 실험을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가격은 조금 있지만 오염이 확률이 훨씬 더 적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변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도 케미칼 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옛날부터 이렇게 해오셔서 이걸 사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항체를 키우는 리액터가 사이즈가 제 키보다 커요. 3m 되고 뭐 더 큰 것도 있겠지만 한 3m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예전에는 안을 다 씻어내고 아주 고온의 스팀을 쏴가지고 다른 그 뭐라 그래야 대장균이라든지 오염 물질들을 다 없애주는 걸 했는데 요새는 그냥 일회용 팩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훨씬 더 오염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일회용 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그 웹사이트를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필터들 또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사이즈가 뭐 예를 들면 0.2 마이크로미터 포가 있고 제가 0.2 마이크로미터 사이즈가 뭐냐면 얘들이 대장균을 걸러주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종류의 그 필터들이 존재하고 크기도 필터도 이거 사이즈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크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필터 내부에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공격도 있겠죠. 그런 것 따라서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 걸 제가 이 웹사이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나 시간 되면 한번 쭉 보세요. 그렇다고 네. 그리고 이제 말리는 거. 말리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그 제가 딜루션의 반대 개념이 컨센트레이션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드라잉은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개념도 컨센트레이션, 농축의 개념도 있지만 그 물이나 공기 중에 있는 물이나 습기 등이 그 케미칼들이 안 붙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안 붙게 하기 위해서 드라잉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왼쪽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시약이 있으면 시약 안에 있는 물을 날리는 그러니까 뭐 부피를 줄인다기보다는 농축이라기보다는 그냥 공기에 물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안쪽에다가 어떤 무수 물질을 두면 안에 공기를 이 무수 물질에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케미칼을 두게 되면 케미칼 안에 물들은 다 무수 물질들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드라이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모양 따라. 이거는 그냥 아무 그 압력 조절 없이 하는 거고 얘들은 펌프를 달아가지고 압력을 좀 빼주는 거고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거. 진공이 유지되는 거, 백큐움이 유지되는 거, 백큐움이 유지되는 거, 되지 않는 거의 차이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걸 많이 써요. 네,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 나이쯤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랍장 형태로 다 돼 있어요.
아마 실험실 가면 한두 개씩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드라잉이란 말은 시약, 그리고 침전물, 그리고 글라스웨어를 100도의 오븐에서 보관한다. 드라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물 같은 것들을 날려서 다 없애버린다는 의미겠죠. 물을 수증기를 기체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붙어 있는 물들을 기체로 만든 다음에 다 빨아들이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물을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드라잉의 가장 큰 목적이 물을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글라스라든지 이런 이 내용들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데시케이트, 이게 데시케이트예요. 이게 데시케이트는 그 케미칼, 내가 원하는 시약 케미칼 안에 물이 많이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설명을 보면 closed chamber containing dry agent called desiccant. 데시칸트를 부르는 이 무시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closed된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무수물질들이 하는 것들이 수증기나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잡아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시약에는 물이 안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진공이고 비진공이고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건조제, 데시칸트의 종류를 이렇게 쭉 나타냈어요. 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위에 있는 가염소산 마그네슘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얘들이 들어가게 되면 대기 중에 0.2 마이크로그램의 물만 리터당 0.2 마이크로그램의 물만 남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볼륨이 1리터라고 하면 얘를 넣어주게 되면 0.2 마이크로그램의 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때 실리카 젤 같은 실리카겔 같은 경우는 70 정도.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데 아마도 당연히 얘들은 비싸겠죠. 그죠? 비싸기 때문에 비싸고 싸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약에 물이 수증기가 안 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드라이잉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드라이잉 개념으로 동결 건조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즈 드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앞에 시약에 물이 업소션 되지 않게 하는 거랑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50분이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죠.